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 초반에 결혼하고 벌써 6년이 지났네요. 남편과 저는 유머가 잘 통하고 긍정적인 성향이 닮아서 모든 문제 없이 지나가는 편이에요. 연애 때부터 싸우는 일도 없어서 주변 친구들이 되려 걱정을 할 정도였죠. 워낙 연애 때부터 잘 맞춰주고 무슨 일이든 나쁘게 생각하는 건 못하는 편이라서 제 주변 사람 모두가 남편을 좋아할 정도였어요. 여자친구들 모임에 와서도 능글맞게 잘 있다가는 성격이라서 제 친구들도 남편만 보면 깔깔대고 웃느라 바빴어요. 기영씨, 고기 그만 굽고 좀 드세요. 계속 굽기만 하시네, 미안하게. 제가 구울 테니까 쉬세요. 재밌게 노세요. 저 오늘 머슴하러 온 거니까. 아유, 우리 수지한테 눈치 보여요. 빨리 주세요. 아유, 괜찮아요. 오늘 마님들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제가 수주분이 많은 편이라 그런지 가볍지도 않으면서 어디에 가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남편을 보면서 좋은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위기가 와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다 장난처럼 말하기는 해도 중요한 순간이면 저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 둘 다 결혼할 자금이 별로 없지? 나도 당신 수입 많은데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도 어렵겠다. 수지야, 우리 꼭 아파트 살아야 돼? 아파트 아니어도 살 데는 많잖아. 나는 아무 데나 다 괜찮던데.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신혼 때 대출이 가장 좋잖아. 우리 식대로 더 좋게 살면 되지. 그리고 구옥 잘 고쳐서 느낌 있게 적당한 평수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 손이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팔 땐 어떡해. 그렇게 앞서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둘이 지금 괴롭지 않게,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잘 살고 나오면 되는 거야. 조금 손해보더라도 뭐 어때?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 양가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셨는지 서로 돈을 더 보태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우리 힘으로 사야 귀한 줄 알아요. 괜찮습니다. 부모님 덕 봐서 얻으면 저희가 목표가 사라지잖아요.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열심히 모아서 갈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다행히 남편 지인 중에 인테리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파트보다 조금 더 큰 평수에서 우리만의 느낌으로 잘 꾸민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제가 한 말은 다 맞춰주고 노력하는 편이었죠. 여보, 치약 앞에서부터 짜지 말라고 했지? 이번이 벌써 몇 번째야. 별거 아니어도 사소한 거 쌓이면 안 되잖아. 아, 맞다. 다음부턴 그렇게 안 할게. 뒤에서부터. 접수. 연애할 때는 밖에서 보고 헤어지니 그런 부분에서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결혼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마다 별 반대 없이 제 의견을 잘 따라줘서 그게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인지 결혼하니 더 남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우리 둘이 잘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어요. 시댁이 신혼집과 20분 거리에 있어서 왕래가 잦은 편이었는데 수지야. 너희 어제도 뭐 시켜 먹었니? 아, 기영 씨가 퇴근하면서 치킨을 사왔더라고요. 아이, 그럼 그 밤에 치킨을 뜯은 거야? 너희 정말 어쩌려고 그러니? 집에서도 잘 먹지, 사 먹는 것도 잘 먹지. 그러니 점점 둘이 불어나기만 하지. 살이 얼마나 찐 거야? 아유, 그러니까요, 어머니. 저도 올해는 좀 빼보려고요. 특히 기영이는 그렇다 쳐도 너 정말 심각해.
결혼식 때 사진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야. 아내가 긴장감 있게 행동을 해야 남편도 따라가지. 그거는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돼. 나도 6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관리하잖니? 네, 어머님. 먹는 것 좀 줄여볼게요. 게다가 저희 둘 다 요즘 운동도 못 가서 집에만 있다 보니 더 이러네요. 네가 이렇게 굼뜨고 내 아들 망치는 거 보면 기영이 장가 보낸 거 후회되려고 한다. 너는 뭐든지 좋아요. 이 말밖에는 할 줄 모르는 애잖니? 그러니 기영이가 실수를 하려고 해도 무조건 좋다고 하잖아. 네가 좀 똑부러지게 옆에서 네 남편 잘 구슬려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내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집도 그렇다. 니네 여기서 조금만 살 줄 알았더니 아니 다 무너져 가는 데다 돈을 쓰고 보니까 기영이가 고집 부리면 꼭 옆에서 너는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 아무튼 집이야 이렇게 된 거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빨리 애부터 가져. 그래야 그 핑계로 이사를 가든 하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올해까지만 봐준다고 말했지? 네? 뭘 올해까지만 봐주신다고 하셨는지. 이젠 내가 한 말도 다 잊어버렸냐? 임신 말이야, 임신. 올해까지만 기다려준다고. 귀까지 살쪄서 그러니?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긴 해? 어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자. 무슨 노력을 해? 몸은 뒤룩뒤룩 살만 쪄서? 너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야. 하루라도 서둘러야지. 노산이라고 노산. 안 되겠다. 더는 이제 내가 관리를 시켜야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쓴소리를 한 날이었어요. 물론 저나 남편이나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아니면 신혼의 재미를 느껴서 그런지 10kg 이상 몸무게가 늘기는 했죠. 게다가 핑계 같지만 평소 다니던 헬스장도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가는 상황이 돼 운동하는 것도 줄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찌긴 했어요. 그런데 점점 임신 문제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가 올해가 더 가기 전엔 안 된다면서 본인이 관리를 시키겠단 말을 던지고 가는데 등골이 싸늘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조금 과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주말부터 일이 시작이 됐고 생각지도 못한 때 연락이 왔죠. 일어났니? 넌 주말이라고 그렇게 늘어져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까 일어났어요. 그럼 아침 굶고 나와라. 나랑 백화점 잠깐 가자. 준비해서 10시까지 유업 사거리로 나와. 어머니, 그럼 제가 본가로 차 갖고 갈게요. 제가 전화하면 그 앞에 나와 계세요. 무슨 차를 갖고 나와? 걸어가. 그래야 운동이 되지. 남편은 아직 깨지도 않은 이른 오전에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나가서 함께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었어요. 이야기라도 하면서 재밌게 걷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는 제 몸을 여기저기 툭툭 치며 팔을 더 흔들면서 걸라니까. 더 들어, 더. 이 옆구리 살 좀 봐. 이거 다 빼야 돼. 아유, 이 팔뚝 좀 더 흔들라고. 어머님, 이렇게 팔을 세게 흔들면서 걷다가 사람들 칠 것 같아요. 아까도 몇 명이 저를 피해가는데 너무 민폐 같아요. 운동은 걷는 걸로만 하면 안 될까요? 저 사람들이 네 인생 책임져 준다냐? 별 쓰잘데기 없는 걸로 핑계를 타대고 있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팔 더 흔들면서 걸어라. 그렇지. 나처럼 이렇게 해. 트레이너 선생님보다 더 지겹게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온몸에 땀 범벅인 채로 백화점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와 취향도 잘 안 맞는 매장에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옷을 하나 집어들며 제게 그 옷을 대는 겁니다.
저기요, 아가씨. 이거 입어볼게요. 이거 스몰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거죠? 예, 너 이거 한번 입어봐라. 저 어머니, 이건 저한테 너무 작을 것 같은데요? 딱 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거 입는 게. 아, 일단은 입어봐. 맨날 쪘다고 펑퍼짐한 옷만 입고 다니니까 옷이 계속 늘어나는 법이야. 딱 달라붙는 옷으로 네 몸을 봐야지. 이제 현실이라 직시를 해야 된다고. 그러자 당황한 매장 직원이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고객님, 죄송한데 이 옷은 신축성이 전혀 없어서 다른 사이즈를 입으시는 게 맞으세요. 다른 사이즈 봐드릴게요. 아, 아니요. 두세요. 내가 입히고 싶어서 그래요. 내 눈으로 보고 지 눈으로도 봐야 된다고요. 냅두세요. 처음 보는 매장 직원도 제게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괜찮으시겠냐는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작아 보였고 수치스럽기까지 하는데 시어머니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에 저는 억지로 피팅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정말 몸을 쑤셔 넣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이게 웬걸요? 갑자기 투둑하는 소리가 들리며 옷이 뜯어져 버리는데 순간 얼굴도 모자라 온몸이 새빨개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어머머, 저것 봐, 저거. 옷이 다 뜯어졌네. 아휴, 애도 안 낳은 애가 어쩌려고 그래? 아, 배랑 저 옆구리 살 봐. 누가 보면 애 다섯은 낳은 아줌마야. 네 나이에 다른 애들은 이런 옷 입고 다니는데 너는 어쩌려고 옷을 뜯어먹냐? 이거 사람이 입는 옷이야. 마네킹이 입는 옷이 아니라고. 아휴,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도 이런 옷을 팔지. 저는 너무 당황을 했고 너무 부끄러워 다시 옷을 갈아입은 뒤 매장 직원에게 죄송하다 사과를 하며 이 옷은 제가 뜯어먹었으니까 구매할게요. 죄송합니다. 아휴, 창피해, 창피해. 네가 이 옷이 잘 맞으면 내가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못하며 계속 절 몰아세웠어요.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 옷은 제 실수였으니까 제가 살게요. 죄송합니다. 아, 고객님, 저도 안 맞는 걸 권해드렸으니 제 책임도 있으니 굳이 안 사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요? 고맙네요. 살 빼는 대로 꼭 다시 와서 살게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쿡 찌르더니 매장 밖으로 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이 태도나 말투에 너무 기분이 나빴고 시어머니와 대화조차 말조차 섞기 싫었지만 이 일에 대해선 제대로 말을 해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와 시어머니에게 묻고 따졌어요. 그때의 일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치욕스럽거든요. 어머니, 방금 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속이 시원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으세요? 상식 밖의 행동이잖아요, 지금. 네가 너무 안일하게 구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 나는 네가 눈을 감고 다니는 줄 알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 살찌는 꼴을 못 보던데? 아, 너는 왜 그러니? 하도 답답해서 깨닫게 좀 해주려고 몸소 이렇게 데리고 온 거라고. 제가 노력하겠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사람을 우습게 만드세요? 반대로 기영 씨가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이번 일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뭐가 어째? 이게 이젠 눈에도 살이 차서 배는 게 없나? 그러게 왜 몸을 그렇게 만들었니? 기분 나쁠 짓을 네가 만든 거야. 아무도 너 건드린 사람 없다?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다뇨. 어머님이 굳이 아침부터 저를 데리고 백화점 가서 작은 옷 입히게 했잖아요.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다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니 시어머니도 움찔하며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고, 결국 남편까지 이 일을 알게 돼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제 앞에 데리고 와 사과를 하시라고 시켰어요. 시어머니 또한 마지못해 말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끝까지 본인 고집을 세우며 살을 빼라는 말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다 갔는지 냉장고에 어마무시한 자물쇠가 하나 걸려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물쇠를 보곤 남편에게 노발대발하며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였고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말을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오늘 반찬을 갖다 준다고 하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밖에 없다며 냉장고에 자물쇠를 설치했냐고 저와 같은 반응으로 난리가 났죠.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전쟁이다 싶어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제부터 본인이 밥 시간마다 저희 집으로 갈 테니 냉장고 문을 열어줄 때만 먹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요즘엔 이런 거 해주는 직업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받는다며 자기는 공짜로 해주니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게 지금 이거랑 같아요? 대체 왜 이러세요? 다를 게 뭐가 있냐? 둘이 있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 내가 문제를 알겠더라. 너희들은 찢어져서 사는 거 아니고선 다이어트 어려워. 그리고 너 TV에서 봤지? 얼마 전에 그 임신 못하던 배우도 살 쫙 빼고 나니까 바로 임신했잖아. 이게 없는 말이 아니라니까. 내 말 듣고 살 빼자. 그래도 어머니, 제가 하는 데까진 지켜봐 주셔야죠. 어머니 식대로만 하면 저도 힘들어요. 너는 뭐든 왜 꼬아서만 생각을 해? 돕겠다는데. 저한테는 이게 족쇄나 다름없어요. 풀고 가세요, 제발. 이게 시집 와서 편하게 해주니까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솔직히 기영이가 눈치 준 적 있어? 싫다고 잔소리 한번 하냐고. 아니면 내가 니들한테 돈을 달라고 괴롭히기라니. 너 기다려주고 참아준 세월이 얼마야 지금? 그럼 너도 시어머니가 말하면 고분고분 들을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너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너무 편했어 그동안. 이번엔 내 뜻대로 해. 알았어? 시어머니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듯 말을 했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냉장고를 보곤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화를 주체 못하고 씩씩거리며 절 찾아왔더군요. 저한테 100마디는 던지고 나서야 남편의 중재로 자물쇠는 풀었지만 시어머니는 2주의 시간을 준다며 2주 동안 살이 안 빠져 있으면 더 심한 짓을 할 거라고 쐐기를 받고 나가시더군요. 2주라고 해봤자 살이 얼마나 많이 빠지겠냐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뼈 있는 말에 제가 무슨 씨바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살찌고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물 한 잔까지 허락받고 마셔야 하는 이 상황이 해도 너무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얘기한 2주의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저는 시어머니를 피해 친구 집으로 잠시 피신을 했는데 살이 안 빠진 제 모습을 보고 분명히 시어머니가 또 펄쩍 뛰실 걸 아니까 제가 먼저 피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남편은 철야 근무로 회사에 있어서 더욱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와 맥주를 한잔하며 그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는데 친구도 저처럼 임신이 잘 안 돼서 시댁 눈치를 많이 봤다며 본인이 다녔던 산부인과 하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병원에서 날짜 주는 걸로 하면 확률이 높긴 높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지. 혹시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봐. 친구 말대로 정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싸움이
잠깐 지나갈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나를 잡고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보자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역시나 그날 저녁 제가 들어오지 않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끊임없이 왔는데 저도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잠해지고 나서야 새벽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불까지 꺼놓고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유부녀가 참 잘한다. 새벽까지 싸돌아다니고 연락도 안 하고. 너는 우리 아들이랑 내가 아주 만만하지? 기영 씨한텐 미리 말했어요. 너 술 마셨냐? 이게 빼라는 살은 안 빼고 술을 마셔? 네, 맞아요. 마셨어요. 그리고요, 이제부터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저 어머니 가시는 거 못 보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 문까지 걸어 잠그고 시어머니가 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 집안이 잠잠해졌고 저 또한 맥주를 한 잔 마셨더니 잠이 쏟아져 그대로 잠에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사판에서나 들릴 법한 드릴 박는 소리가 나길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고 잠에서 깨 비몽사몽 안경을 찾아 불을 켜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분간이 안 가 밖에 누구냐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니 드릴 소리가 뚝 끊기곤 시어머니가 말을 하더군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 이렇게 문이라도 걸어 잠가서 널 굶겨야겠어. 며칠 뒤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굶고 있어. 그런 시모를 애타게 부르며 빨리 열라고 소리를 쳤는데도 시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때부터 공황이 오기 시작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남편도 철야 근무를 하고 잠깐 잠에 들었는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결국 119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불러 두 주먹만한 크기의 자물쇠를 잘랐고 저는 겨우 안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찰나에 몇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 품에서 오열을 하며 울었네요. 이 일이 해결되고 나서야 남편은 연락이 닿았고 친정아빠의 부름으로 남편이 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말도 안 되는 참혹한 광경에 남편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었죠. 2번 다시 시어머니를 집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저는 며칠간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고생이 제일 좋은 다이어트라고 했던가요? 한 일주일 만에 살이 3kg가 빠졌고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곤 미안하다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생각하며 아이가 안 생겨도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지 아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끝까지 본인 엄마랑 맞서 싸울 수 있다며 방패막이 되어준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임신 문제에 관해선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저도 끝까지 노력은 해보고 싶어 친구가 얘기한 그 병원에 찾아가 보기로 하였어요. 관심 없어 하는 남편까지 억지로 끌고 가 검사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글쎄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 4주차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어안이 벙벙해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간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날짜도 세워보지 못하고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 한 해도 제가 안쓰러웠는지 이런 복을 내려준 것 같아 감격스럽기만 했죠. 굳어있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믿기지가 않는다고 기분이 업돼선 주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팔을 쓱 빼더니 아주 떨떠름한 목소리로
본인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얼떨떨해서 그런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나와 이 소식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닌 시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 시댁으로 가자고 하였어요. 그러니 남편이 일단은 절 먼저 집에 데려다 준 뒤 혼자 시어머니를 모셔온다고 하더라고요. 뭐하러 2번씩 발걸음을 해. 그냥 같이 시댁으로 가자. 아니야, 자기 이제부터 몸 조심해야지. 아까 의사 선생님도 초반에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엄마 모시고 올 테니까 집 가서 쉬고 있어. 천천히 갔다 올게. 남편은 절 지하 주차장에 내려주었고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슈퍼에 들려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야겠다 싶어 지갑을 찾았어요. 근데 지갑을 차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나 바로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다행히도 아직 남편의 차가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차에 있는 남편을 부르려던 찰나 남편이 차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집 자동차가 핸드폰이랑 연결이 돼서 차 스피커로도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곤 하거든요. 곧이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뭐? 임신이 됐다고? 어머나, 웬일이니 웬일이야. 거봐, 내가 살 빼면 임신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쉬운 일을 왜 여태 못하고 있었냐고. 근데 너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다 죽어가는 듯 하냐? 엄마, 놀라지 마. 수지 뱃속에 있는 애, 내 애가 아닌 것 같아. 아니, 100%내 애가 아니야. 뭐? 그게 뭔 소리야? 네 애가 아니라니. 그럼 누구 애라는 건데? 너 그거 확실한 거야? 확실해, 엄마. 실은 내가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나 사실 2년 전에 묵는 수술했었어. 그래서 지금 무정자증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몰라. 뭐?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듣고 있는 거냐고?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그럼 여태 너 때문에 임신이 안 됐던 거잖아. 아휴 정말 엄한 네 처만 들들볶 같잖아. 그건 그렇고 그럼 그 애는 누구 애라는 거야? 이게 진짜 뒤에서 딴짓을 하고 다녔던 거야? 나 사실 처음부터 애 낳기 싫었었어. 그래서 그냥 묶어버린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수지가 딴짓을 해서 임신이 됐다는 게 문제지. 그렇지, 그게 문제지. 내가 그년을 아주 집 안 들어오고 술 처마시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했는데. 너, 나 빨리 데리러 와. 아주 그년 재산날로 만들어버리게. 나 지금 떨려서 운전도 못하겠어. 병원에서 집 오는 것도 간신히 운전하고 왔다고. 일단 엄마, 나 진정하는 대로 엄마 모시러 갈게요. 그 통화를 끝내자마자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핸들을 막 미친 듯이 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통화 소리를 듣고 제가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남편 놈이 절 속였다는 사실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냐면 전 정말로 진실했던 게 뱃속에 있는 애는 남편의 애인 게 확실했거든요. 차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남편에게 나가가 문을 열라고 하니 남편도 절 보곤 흠칫 놀라더니 이내 씩씩대며 문을 열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 엄마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며 나 몰래 묵는 수술을 해놓고 시어머니가 사람 피 말리게 하는 걸 다 지켜만 본 거냐고 저도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남편은 지금 어디다 대고 적반하장이냐며 몰래 묵는 수술한 것보다 밖에서 딴 놈 애를 베어가지고 온 게 더 쓰레기짓 아니냐고 제 어깨를 막 주먹으로 쳐대는데 얼마나 세게 치는지 탈골이 올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고 당당했기에 남편에게 지지 않고 대응을 했어요.
나는 뒤에서 허튼 짓 안 하고 다녔으니까 당당해. 잘못됐으면 당신이 잘못됐겠지. 2년 전엔 수술했으면 벌써 오래던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당장 비뇨기과 가서 확인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을 어떻게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불경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냐고. 당신도 당신 엄마랑 똑같은 인간이네 아주. 하긴 그 엄마 밑에서 큰 인간인데 뭐가 다르겠어? 이게 지금 말이면 단 줄 아나? 야, 나도 이렇게 떳떳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기검진 받으러 비뇨기과 다니는데 풀렸다는 말 없었어. 몇 달 전에 갔을 때도 멀쩡했는데 그게 한 번에 풀리겠냐? 바른 대로 말해. 누구 애야? 어딜 지 남편 묶는 수술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어. 그럼 다시 가서 확인해봐. 풀리는 게 풀린다고 얘기하고 풀리겠어? 언제 풀렸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남편과 저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가 그걸 참지 못하고 저희 집까지 쳐들어와 절 보자마자 손부터 올라가더라고요. 본인 아들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데 그런 실수를 하겠냐며 무조건 아니라고 다 제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뚱뚱한 몸뚱아리로 남자는 잘만 꼬셔서 딴짓을 하고 다녔다는 모욕스러운 말까지 내뱉는데 저는 이 모든 말을 전부 다 녹음했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본인들도 이 일에 대해 끝까지 갈 거라며 법적 다툼도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런 시모에게 그건 내가 할 소리라고 당신들이 나한테 사기치고 부당한 대우했던 거 전부 다 소송 건다고 했죠. 그리고 당신 아들이 풀린 거라고 하면 소송도 100% 내가 이긴다고 누가 이기나 보자고 하였어요. 그러니 그 둘이 콧방귀를 뀌는데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셋이 다 같이 딴 병원으로 가서 풀렸는지 묶여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당신네들이 나 몰래 병원 가서 딴짓을 할진 모르니 보는 앞에서 검사해보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저랑 시모를 끌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남편이 수술한 게 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까지 떨면서 이런 순 엉터리가 있냐며 잘 본 거 맞냐고 하는데 그 의사도 못 믿으시겠음 다른 병원 가서 진료 보시라고 저희를 내쫓았어요. 남편도 동공이 흔들렸고 제게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당신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어머님, 어머님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예, 애가 몰랐다고 하잖니. 나도 그동안 미안하다. 방금까지만 해도 제가 딴짓거리 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딨어요? 이 애 낳아도 제가 키운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셨죠? 저 다 녹음해 놓은 거 기억하시죠? 어머, 얘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깐 우리가 앞뒤 상황 모르고 헛말을 한 거야. 아, 미안해. 잘못했다 정말. 이제 애까지 태어났는데 셋이 잘 살아야지. 애 태어나기도 전에 애비 없는 애 만들면 되겠어? 너희들은 원래 아무 문제 없었잖아. 내 탓이니까 날 원망하고 이혼만은 제발. 웃기지도 않네. 이제 와서 손주 뺏기게 생겼으니까 미안하다고요? 당신 자식은 애초부터 자식 욕심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평생 손주 자식 없다 생각하고 살아요. 예, 그러면 내가 평생 너 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내가 평생 너 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아다오. 부탁이다. 내가 정말 약속 지킬게. 네가 각서라도 쓰라면 다 쓸게. 그러니까 내 아들 버리지 말고 좋게 살아줘라. 응? 아, 너도 얼른 네 처한테 잘못했다 빌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만 연신하는데
저는 그 손을 놓아버렸고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그동안 남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제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제가 핍박을 받아도 나 몰라라 했으니 더 이상은 같이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산다 해도 결국엔 이혼을 할 것 같았죠. 이런 남편의 본 모습을 알기 전엔 시어머니만 없어도 우리 둘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 없어졌으니 마음을 굳게 먹고 이혼을 준비하였죠.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시댁도 결국엔 소송하면 본인들이 질 게 뻔하니 합의 이혼으로 가라고 하길래 저도 말도 안 되는 위자료와 손해배상 그리고 양육비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다 합의해줬죠. 임신한 상태로 배가 있는 대로 불러서까지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이 서럽기 짝이 없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에게 받는 행복감이 예전에 느꼈던 그 서러움을 싹 가셔주더라고요. 초반엔 이 팔뚝만한 조그만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너무 막막하고 우울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고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3살이 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배웠는지 가끔 지나가는 남자들을 볼 때마다 아빠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은 아프지만 아빠 없이도 잘 키우는 게 제 삶의 목표이자 기준이 되었어요. 제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의 말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